1941년 12월 11일 밤, 비엔나에서 며칠 걸어갈 거리에 있는 평원에 겨울의 혹독한 숨결이 드리워졌다. 비단으로 안을 댄 텐트 안에서 목구멍이 좁아지는 거친 소리와 함께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칸, 칭기즈 칸의 셋째 아들이 자신의 토사물에 질식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와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쿠션 위에는 수백만 명에게 움직임을 명령했던 몸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발버둥 친 흔적이 선명했다. 밖에서는 5만 마리의 말이 안개 속에서 입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전선 뒤에는 비엔나와 유럽의 심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떤 군단도 징역하지 않았다. 타격을 막은 것은 성벽도 요새도 유럽 장군의 책략도 아니었다. 그것은 혹사당한 간, 과음으로 지친 장기, 한 인간의 연약한 신체적 한계였다. 때때로 역사는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굴러가지 않고 삐걱거린다. 와인과 축축한 가죽 냄새가 나는 양탄자 위에서 세상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면 목의 동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며 어떤 상징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비단천을 향해 눈이 크게 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를 멀리 떼면 신호, 전령, 역마, 그리고 철저한 처벌이라는 엄격한 논리에 묶여있는 스텝이 보일 것이다. 수년 동안 인간과 자원을 속도의 벡터로 변환시켜 온 논리였다. 클로즈업과 전체 샷 사이에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연을 없애려 하는 완벽한 기계장치와 그것을 부정하는 생물학적 우연성 사이의 균열이었다. 유럽은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쉬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전략, 외교, 섭리에 대해 기록하겠지만 그날 밤 가장 중요했던 계산은 복부 안에서 일어났다. 체제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였다. 전체 민족을 훈련시키고 전쟁을 측정, 할당량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만든 후 그 사업은 잘못 대사된 분자 하나, 즉 피난처가 된 술의 반복된 대가로 인해 무너졌다. 텐트 안에 누구도 그 붕괴를 숫자의 열로 바꿀 수 없었다. 오랜만에 가능한 목록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면죄하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곳까지 데려온 논리를 읽기 위한 문턱이다. 어린 시절, 말, 사냥, 공학, 정보를 하나의 오선지에 통합한 제국이었다. 우리는 괴물들로 가득 찬 어두운 신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인이 재현될 수 있고 소식이 창보다 빠르게 전달되며 두려움이 건축 재료가 되도록 한 습관, 수학, 복종의 총합을 보고 있다. 갈기털에 달라붙는 안개처럼 이 프롤로그는 구원이 아니라 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고 상상해보라.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진하는 표시들, 역참의 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들, 대규모 사냥의 포위망을 상기시키는 원들, 도시가 있었던 곳에 그려진 작은 피라미드들, 여백에 적힌 숫자들, 남자, 여자, 아이들. 카메라가 다시 내려가면 칸의 마른 입으로 돌아간다. 그 몸속에는 탁자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계가 없는 시스템은 없고 유기체에 의존하지 않는 알고리즘은 없다. 정복은 효율성의 안무였고 그 중단은 붕괴의 안무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일화에 빠져들어 기계장치를 잇는 것이다. 수천 마리 말의 숨결이 비엔나 앞에서 얼어붙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명령과 교체 이전에, 강제된 화약과 모방된 투석기 이전에, 채찍질로 윤이 난 해골 피라미드 이전에, 감정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감성 교육, 장난감이 실제 무기였던 어린 시절, 움직임을 휴식으로, 고요함을 낯설므로 바꾸는 호흡 방식이 있었다. 인내심, 계산, 복종을 훈련시켜 죽음이 절차가 될 때까지 진행된 원형 사냥이 있었다. 향신료 자루의 무게를 암호로, 물의 부재를 판결로 바꾸는 상인과 스파이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텐트였다. 비록 텐트 밖에 남아 있었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이 그 지친 심장과 함께 뛰고 있었다. 철학은 변경에서 거의 호출되지 않지만 이 장면은 효율성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만든다. 효율성이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세상은 충족되어야 할 할당량의 합, 지워져야 할 목록, 흘러가야 할 조립 라인이 된다. 그러면 얼굴은 숫자 밑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예외는 결함으로 인식된다. 12월 11일 밤은 예외를 잔인하게 되돌려준다. 죽음의 할당량을 요구했던 사람은 생물학에 의해 하나의 숫자로 전락한다. 이 역전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경고한다. 모든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면 몰락도 그럴 수 있다. 제국은 무적을 약속하는 공유된 규율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취약하다는 기억이 아니면 무엇이 그것을 해체하는가? 밖에서는 바람이 전략 탁자 위에 손가락처럼 끈질기게 캔버스를 때렸다. 안에서는 아무도 비엔나가 경보가 아닌 종소리를 듣기 위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희생과 전리품의 산술에 교육받은 대장들은 새벽의 목록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신선한 말, 영마, 보급품, 지도. 새벽은 침묵과 함께 찾아왔다. 예전에는 대규모 사냥이 끝난 후에야 찾아왔던 침묵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시작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림자의 퇴각이었다. 세상은 구원받지 않고 영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 영이만으로도 무역 경로, 왕조, 기도서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멜로디를 끝맺기 위해 천마디로 돌아가듯이 결국 이 텐트로 돌아올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모든 톱니바퀴를 열어야 할 것이다. 요람과 안장, 사냥과 그 수학, 물류와 그 법칙, 화약과 비단이 상처 치료제와 그것을 열기 위한 도구로 바뀌는 압류된 작업장, 죽음이 생산사슬이 되는 창고, 공포의 건축물인 피라미드, 속삭임 하나를 항복으로 만드는 네트워크. 오직 그때에만 얼룩진 비단 장면이 그 규모를 드러낼 것이다. 고립된 사고가 아니라 대조적인 빛으로 보면 효율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잊어버린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균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로 그것을 신문해야 할 것이다. 보호하려는 것을 삼키지 않고 얼마나 멀리 절차가 전개될 수 있는가? 우리는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새는 법을 배웠는가? 역사가 무자비한 회계사처럼 결과열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할 때 무엇을 잃는가? 이 밤, 스텝 위와 비단 아래에서 하나의 대답이 시작되었다. 위로가 되지 않는, 단지 정확할 뿐인 스텝에서의 탄생은 결코 달콤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부터 몽골 신생아는 보금자리로서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연속성을 보장하는 강인함을 믿는 문화에 편입되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나 선율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다. 개, 벌레,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 논리는 어떤 글쓰기보다도 오래되었다. 악령은 귀한 것을 원하므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름의 겸손은 마법의 갑옷이 되었다. 그러나 그 부정에는 더 깊은 교육학이 있었다. 즉, 애착하지 않는 법, 상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불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자식을 쓰레기라고 불렀던 어머니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들에게 목표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신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선호할 만큼 자식을 사랑했다. 태무진, 미래의 칭기즈칸 은 그 철학의 완벽한 결과였다.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물리친 적에게서 따온 것으로 정체성조차 전리품이라는 신호였다. 9살 때 독살로 아버지를 잃었고 그의 시족은 공포스러울 만큼 실용적이어서 과부와 아이들을 버렸다. 굶주린 밤에 태무진은 눈 위에 그림자를 재어 시간을 계산하는 법, 부러질 때 나는 소리로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식별하는 법을 배웠다. 서사시는 없었고 저항의 통계만 있었다. 그 숫자들에서 박탈감을 방법으로 고독을 조직 원리로 바꿀 수 있는 인간 유형이 탄생했다. 경쟁은 미덕이 아니라 자연법이었다.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원 밖으로 밀려났고 스텝에서는 원 밖에 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실험이나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실험은 시작되었다. 임산부들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몇 시간 동안 말을 탔다. 말발굽 소리는 태아에게 생명의 리듬으로 각인되어야 했다. 이동성은 첫 번째 명령이었다. 아이들이 3살이 되면 장난감이 아닌 진짜 화를 받았다. 몸이 아직 균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조랑말 안장에 묶인 채 활을 쏘는 법을 배웠고 손가락 피부가 터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경학적 암호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고요함은 이상 현상이 되었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되었다. 근육과 정신은 생각하는 동안이 아니라 전진하는 동안 계산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러한 교육의 신체적 결과는 눈에 띄었다. 몸은 말의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다. 활처럼 굽은 다리, 살짝 굽은 등뼈, 말의 발굽소리에 맞춰지는 호흡 방식, 소화계와 수면은 움직임에 동기화되었다. 그들은 영구적인 생체역학에 적응된 기계적인 몸이었다. 일부 전사들은 수십 년 후에도 어지럼증 없이 긴 거리를 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땅의 무게를 잊었다. 공생은 완전했다. 사람과 동물은 속도와 복종의 단일한 유기체를 형성했다. 그러나 근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감정을 개혁해야 했다. 몽골 어린이가 받는 첫 번째 추상적인 교훈은 죽음의 산술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사냥놀이에서 그들은 잡은 동물들을 세어야 했다. 토끼 5마리, 여우 2마리, 사슴 1마리. 정확성은 도덕적 미덕이었다. 실수는 집단적인 죄였다. 시족은 할당량, 결과에 의존했다. 그래서 아이는 다른 생명이 계산의 변수라는 것을 배웠다. 연민은 비효율적인 방해물이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남자 1만 명, 여자 5천 명, 아이 2천 명. 사냥의 문법은 절멸의 문법으로 변모했다. 숫자는 순수함이었고 얼굴은 오염이었다. 어느 시점에서 통계가 애도를 대체했다. 이 과정은 단일한 폭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평가 문화에 기반을 두었다. 노인들은 관찰했고 실수는 처벌받았으며 지연은 제재되었다. 처벌은 수학적이었다. 동물을 놓치면 채찍 20대, 화살을 잃어버리면 굶주림. 공동체 전체가 각 구성원을 측정했고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멈춘 어머니는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혔다. 그런 상황에서 공감은 방해 행위였다. 한 여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 노인이 사냥한 동물의 수를 뼈로 표시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각 숫자는 씨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책에 한 줄 더 추가되는 것이었다. 어떤 눈물도 그 계산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폭력을 비극이 아닌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집단적 마음이 탄생했다. 그 논리가 내면화되자 명시적인 명령이 필요 없는 전사세대가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 숫자로 번역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복종은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더하는 습관으로 충분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있었고 오류는 제거되어야 했다. 스텝에서 사냥의 문제였던 것이 도시에서는 정치로 변모할 것이었다. 효율성을 통한 사회 통제는 현대적인 성과 철학에 앞섰다. 그런 의미에서 몽골인들은 법 없는 야만인이 아니라 수세기 후에 산업과 행정이 채택할 사고방식, 즉 측정하고 분류하고 최적화하는 사고방식의 선구자였다. 잔인함은 합리적인 시스템의 표면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은 그 시스템의 실험실 역할을 했다. 아이가 말에서 떨어질 때마다 지르는 비명은 하나의 데이터였고 매번 성공은 그 공식이 작동한다는 확인이었다. 미래의 제국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프로그래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는 역설이 있었다. 연약함을 부정함으로써 연약함을 증폭시켰다. 시스템이 효율적일수록 파괴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개인을 더 많이 생산해야 했다. 감정이 오류가 될 때 오류는 결국 사라진다. 인간은 기능으로 축소된다. 멀리서 스텝이 작은 검은 점들, 아이들, 말들, 활들로 가득 차는 동안 수학적 정확성으로 자신만의 종말을 준비하는 문명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지평선이 휘어져 보일 만큼 넓은 평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 먼지띠가 매일 자라나 고리 모양을 이룹니다. 2만 명의 기병이 며칠 밤낮으로 천천히 조용히 원을 좁힙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네르게 네게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냥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사냥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방법론적으로 사육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좁아지는 나선형 안에서 모든 것이 기능을 가집니다. 각 사람, 각 말, 각 화살. 명령은 외치지 않습니다. 시족의 집단의식이 개별 의지를 대체한 듯이 이해됩니다. 원은 80km 방향으로 시작하여 점차 좁아집니다. 50, 30, 16. 중앙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사슴, 늑대, 멧돼지, 곰들이 모두 한 지점으로 몰려들고 먹이와 포식자가 하나의 공포 속에서 뒤섞입니다. 네르게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율을 신없는 종교로 바꾼 문화의 최종 시험이었다. 규칙은 명확했다. 만약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당신의 구역을 통해 도망친다면 채찍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굴욕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미쳤다. 그래서 아무도 주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뛰어난 자들에게는 사냥꾼, 추적자, 분류자, 지도자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무자비한 능력주의였다. 특권도 세습된 귀족도 없었다. 오직 성과만이 중요했다. 시족은 연민이나 용기가 아니라 정확성을 보상했다. 그 장면은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는 전쟁의 북소리 같았고 공기는 먼지와 공포로 가득했으며 동물 냄새는 사람의 땀과 뒤섞였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원은 너무나 좁혀져서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말들의 울음소리와 부딪혔고 수천 개의 팽팽한 활의 진동으로 하늘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은 지도자가 신호를 보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을 세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그들의 지식을 적용했습니다.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각 화살은 하나의 연산이었습니다. 각 쓰러짐은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시체들은 순수한 관성으로 계속 움직이는 살아있는 양탄자가 될 때까지 쌓였습니다. 그 후 침묵이 찾아왔다.
너무나 짙은 침묵이어서 독수리조차 감히 깨지 못했다. 그 침묵은 교육의 일부였다. 시족은 평화가 아니라 질서의 신호로서 소리의 부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가죽은 세어지고 뼈는 분류되고 고기는 분배되었다. 죽음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식량이 되고 식량은 힘이 되고 힘은 복종이 되었다. 그것은 생존의 완벽한 경제였다. 죄책감조차 낭비되지 않았다. 네르게는 본질적으로 전쟁의 시뮬레이션이었다. 나중에 올 절멸의 축소판이었다. 대규모 협동, 지루함 앞에서의 인내, 압력 해서의 복종, 감정을 과제로 대체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더 깊은 것을 보여주었다. 즉, 집단 폭력이 거의 신성한 의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몽골인들을 이끈 것은 증오가 아니라 정확성이었다. 살육은 직업이었고 실수는 기술적인 죄였다. 그런 의미에서 네르게는 완전한 복종의 첫 번째 공장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관찰했던 중국과 페르시아의 연대기 작가들은 놀라움과 혐오감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몽골인들이 기도하듯이 사냥했다고 말했다. 모든 몸짓이 의식의 고요함을 지녔다고 했다. 아이들은 사슴을 죽일 때 울지 않았는데 울음은 쓸모없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원이 다치는 것을 보며 자부심에 찬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그 미소 속에 현대의 괴물 같은 본성의 씨앗, 즉 질서의 쾌락이 담겨 있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네르게는 대규모 조건화 실험, 즉 행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감정적 변수를 억제하는 실험실처럼 보인다. 그 점에서 몽골인들은 수세기 동안의 사회 공학을 예측했다. 외를 얼마나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동물로 시작된 것이 도시에도 적용될 것이었다. 같은 계산, 같은 할당량. 화살의 숲은 유럽 성벽에 쏟아지는 불의 비로 변모할 것이었다. 두 경우 모두 목표는 동일했다. 혼돈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체계적 탈감작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공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르게는 영혼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편성하기도 했다. 각 참가자는 자부심과 공허함이 뒤섞인 채 캠프로 돌아왔고 성공과 피로를 구별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일부는 갇힌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꿈꾸고 그것이 기억인지 경고인지 모른 채 깨어났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들의 꿈에 신경 쓰지 않았다. 꿈을 꾸는 전사는 여전히 느끼는 전사였고 느끼는 것은 위험했다. 마지막 날의 침묵은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나면 숫자가 판에 새겨졌다. 그것은 의식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폭력을 회계적 기억으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그 작업에는 몽골 문명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을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지도자들은 사제가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총계를 검토했다. 수학이 기도를 대체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도에서 세계가 알던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제국이 탄생할 것이었다. 네르게는 목자들의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 시뮬레이션이었다. 속도는 몽골 쪽의 진정한 종교였다. 하늘의 신도, 땅의 신도 아닌 움직임의 신이었다. 유럽이 제단을 향해 기도할 때 초원에서는 질주를 숭배했다. 살고 죽는 것은 몇 초에 달려 있었고 그 몇 초는 교리가 되었다. 각 전사는 말 한 마리가 아니라 4-5마리를 탔다. 교체를 위해 줄줄이 묶어두고 다녔다.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짧은 밧줄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 말에서 다른 말로 뛰어넘을 수 있었다. 3초면 충분했다. 3초 안에 피로를 이겨내고
공격 대열을 유지하고 살과 전략의 경계를 지울 수 있었다. 마법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의 반복을 거쳐 완성된, 그를 배우기 전에 배운 생체 역학적 발레였다. 유럽과의 차이는 몇 그램과 몇 세기로 측정되었다. 서양 기사들이 40파운드, 약 18클로라가 넘는 갑옷과 철제 안장을 짊어진 반면 몽골인들은 가벼움을 선호했다. 8파운드, 약 3.6코라, 안장, 강화 대나무 활, 추가 피부처럼 접히는 옷. 무게의 경제는 또한 생각의 경제이기도 했다.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을 이긴다는 초원의 속담이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가벼운 군대는 하루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었지만 무거운 군대는 30km도 겨우 이동했다. 승리는 생존과 마찬가지로 병참의 문제였다. 그러나 몽골의 기적은 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속도 뒤에는 얌얌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다. 대륙을 신경계처럼 가로지르는 역참 체인이었다. 40km마다 역참이 있었고 각 역참에는 신선한 말, 준비된 전령, 잠들지 않는 파수꾼들이 있었다. 메시지가 지연되면 책임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정보는 피와 같았고 야함은 그 순환이었다. 명령은 며칠 만에 베이징에서 카스피해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어떤 군대보다도 빨랐으며 심지어 소문보다도 빨랐다.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은 소식이 사실보다 앞서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시스템에서 색깔은 암호였다. 파란색 깃발은 군사 문제, 빨간색은 경제 문제, 노란색은 전염병을 나타냈다. 색깔의 규율 덕분에 멀리서도 말없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급한 시각 언어였다. 놀라운 점은 야함이 군대 조율뿐만 아니라 공포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명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동시에 실행될 수 있었다. 적의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다. 몽골인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실제로는 순수한 통신 산술이었다. 이러한 시공간의 지배는 전쟁의 본질을 바꾸었다. 몽골 장군들은 고립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된 움직임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한 부대가 공격할 때 다른 부대는 이미 적의 퇴각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승리는 용기가 아니라 계산에 달려 있었다. 지도에서 전령의 경로는 거대한 몸의 정맥과 동맥처럼 군대의 경로와 뒤얽혀 있었다. 제국은 말들을 통해 숨쉬고 있었다. 기수의 몸도 이러한 운동의 종교에 적응했다. 안장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예술이었다. 멈추지 않고 먹는 것은 필수였다. 심지어 신체적 필요도 이동 중에 해결되었다. 어떤 연대기 작가들은 몽골인들이 몇 달 동안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다의 맥박에 의존하듯이 말의 보폭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에게 휴식은 일종의 분해였다. 그 절대적인 역동성은 적들에게 파괴적인 심리적 효과를 주었다. 정착 생활을 하는 군대는 적이 새벽에는 한 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200km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럽 농민들은 먼지 기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몽골인들은 빠르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공격했다. 때로는 전략의 날씨도 포함되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을 자연 고속도로로 이용하여 적들이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을 건넜다. 봄에는 해빙기를 기다려 통제된 홍수를 일으켜 요새를 고립시켰다. 모든 자연 현상은 도구가 되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대립은 없었다. 둘 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했다.
이러한 실용적인 조화는 다른 사람들이 멸종했을 곳에서 그들이 살아남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속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랐다. 삶을 끊임없는 이동으로 바꾸는 것은 유대, 멈춤, 기억을 지워버렸다. 끊임없는 이동성은 망각을 요구했다. 구전 이야기에서 노인들은 기수들이 죽은 자들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지나온 길만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거리로 측정되었다. 날짜가 없는 달력, 오직 발걸음만 있는 달력이었다. 그렇게 반세계를 정복할 정신이 형성되었다. 즉, 휴식 없는 생각, 이동으로 이루어진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전쟁에 적용되자 결과는 기계였다. 은유가 아니라 살과 뼈로 된 톱니바퀴, 규율로 윤활되고 정보로 움직이는 문자 그대로의 기계였다. 느리고 무거웠던 유럽은 기회가 없었다. 승마 예술로 시작된 것이 공간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야음은 그들의 신경망이었고 말들은 그들의 시냅스였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 의식이었다. 그 순간 세상은 작아졌고 말발굽 소리는 시간의 맥박과 뒤섞였다. 몽골인들이 도시를 점령하면 전투는 성벽의 함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유형의 작전, 즉 분류가 시작되었다. 약탈의 먼지와 연기 속에서 장교들은 금이나 노예만을 찾지 않았다. 재능을 찾았다. 중국인 엔지니어, 페르시아인 수학자, 한국인 대장장이, 아랍인 연금술사. 이 포로들은 어떤 전리품보다도 귀중했다. 계산은 간단했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단 하나의 발명으로 10,000명의 적을 죽일 수 있었다. 그렇게 강제된 과학이 탄생했다. 지식이 생존의 통화가 되는 시스템이었다. 전문가들의 가족은 보증으로 억류되었다. 협력은 요청되지 않았다. 요구되었다. 일하면 살고 거부하면 모두 죽었다. 그것은 무의미한 잔인함이 아니라 도덕을 효율성으로 대체한 제국의 논리였다. 대장간은 눈물과 녹은 금속을 섞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쪽 구석에서는 페르시아인이 포물선 궤적을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인이 화약의 초석 비율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저 멀리서는 한국인이 더 가벼운 검을 완성하기 위해 강철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작업장들은 절망의 실험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했다. 그 결과는 전례 없는 기술적 도약이었다. 몽골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배우고 복사하고 적응하고 개선했다. 아이디어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복에 도움이 되면 좋았다. 중국에서는 액체불과 도자기 폭탄을, 페르시아에서는 투석기 각도와 장력 계산을, 한국에서는 유연한 강철 기술을 가져왔다. 심지어 비단도 군사적 목적을 가졌다. 갑옷 아래 비단 셔츠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화살이 박혔을 때 천이 쇠 주위에 감겨 살을 찢지 않고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민은 사라졌지만 생존 본능에 적용된 지능은 남아 있었다. 그 작업장에서 창조자와 포로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일했고 다른 일부는 왜곡된 희망 때문에 일했다. 즉, 처형자들을 섬기는 대가로 자식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일부는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들이 내 도시를 파괴했다면 다른 도시들도 똑같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강요된 배신자의 심리, 파멸을 공유하고 싶은 어두운 욕망이었다. 몽골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들은 분노를 또 다른 형태의 가단성 금속처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다. 몽골 장교들은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관리자들이었다. 각 전문가 집단에는 결과를 기록하는 대장이 있었다. 무게, 사거리, 효율성, 생산 속도. 그 언어는 공장의 언어였다.
혁신이 성과를 내면 즉시 복제되었다. 실패하면 발명가는 교체되거나 처형되었다. 위협 속의 혁신, 폭력으로 왜곡된 현대 과학의 씨앗이었다. 아무도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슬로건은 명확했다. 더 강하게 폭발시키거나 죽어라. 이러한 논리는 수세기 앞서 군산복합체의 사고방식을 예고했다. 지식은 더 이상 현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것이었다. 실험실은 전장이 되었고 전장은 생산사슬이 되었다. 수세기 후에 우리가 응용 연구라고 부를 것이 바로 이 노예 작업장에서 태어났다. 성공적인 폭탄 하나는 적어도 한동안은 한 가족을 구하는 것과 같았다. 도덕은 통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야만성을 볼 때 대장장이 텐트 안에는 계산, 정밀함, 방법이 있었다. 몽골 사령관은 20걸음 떨어진 성 지붕에 불을 지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령할 수 있었다. 사슬에 묶인 엔지니어들은 불, 도자기, 기름으로 시험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시도에서 지붕이 불탔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죽판에 기록한 후 다른 전선으로 설계도를 보냈다. 몇 주 안에 그 무기는 정운에 표준화되었다. 특허는 없었고 생존자만 있었다. 그러나 그 효율성 한가운데에는 어떤 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다. 발명가들은 그들이 알던 세상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페르시아인은 몰래 양피지 조각에 자비 없는 지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라고 썼다. 그의 말은 결코 목적지에 닿지 못했다. 기병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태웠으며 영인은 또 다른 폐허가 된 도시의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계속 흘러갔다. 몽골인들은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 서양으로 전파되는 통로였다. 그 역설은 잔인했다. 문명을 말살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르네상스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쌓인 해골과 불타는 탑 사이에서 과학의 미래가 싹트고 있었다. 공포에서 태어난 미래였다. 다음 몇 년 동안 대장들은 생산량을 전례와 같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각 숫자는 기술적 성과이자 잃어버린 생명을 나타냈다. 효율성은 신념이 되었다. 세상은 정복을 위한 실험실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터의 밤의 침묵 속에서 아마도 일부 엔지니어들은 불을 바라보며 지성이 언제 구원이기를 멈추고 공범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정복 후에는 죽음의 회개가 뒤따랐다. 몽골인들은 선멸을 합리적이고 거의 산업적인 과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분노나 신의 징벌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에 사륙했다. 10명으로 구성된 각 소대는 할당량을 가지고 있었다. 정해진 수의 적을 제거해야 했다. 만약 한 명이 부족하면 작전상의 오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오류는 피로 갚아야 했다. 연민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임무를 수행하는 정밀 기계였다. 함락된 도시들은 공포의 임시공장으로 변모했다. 포로들은 일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로나 구덩이에 줄지어 세워졌다. 시체들이 쌓였고 다음 그룹이 도착했다. 누가 파고 누가 세고 누가 유해를 분류하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처음 1000명은 다른 사람들을 묻고 그 후에는 다음 사람들이 묻혔다. 이 절차는 아무도 울 사람이 남지 않도록 보장했다. 효율성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가장 사악한 상징은 해골 피라미드였다. 그것은 무질서한 더미가 아니라 계획된 건축물이었다. 엔지니어들, 그렇다. 엔지니어들은 해골의 지름을 측정하고 층수를 계산하며 생석회와 흙을 섞어 안정성을 보장하는 모르타르를 만들었다. 높이 13m, 각 면에 8,000개의 해골, 공포의 건축물이었다.
이웃 도시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목적이었다. 공포에는 기하학이 있었다. 건설 과정은 어떤 토목 공사와 마찬가지로 세심했다. 해골은 크기별로 분류되었다. 가장 큰 것은 아래에, 가장 작은 것은 위에. 목표는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통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죽음은 그 대칭성에서 아름다울 수 있었다. 도덕과는 거리가 먼 그 생각은 제국의 철학적 핵심을 드러낸다. 형태가 내용보다, 결과가 동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포로들은 피라미드를 유지하도록 강요되었다. 바람이나 비로 손상되었을 때 청소하고 닦고 수리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뼈 사이에서 살았고 가족의 먼지를 들이마셨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갔다. 어떤 페르시아 연대기에는 감시병들이 밤에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혀를 잘랐다고 하는데 석고 안에서 죽은 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망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 그들은 작동하고 있었다. 이 피라미드들은 풍경을 변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썼다. 상업로가 바뀌고 마을 사람들이 이주했으며 인근 땅은 황폐해졌다. 아무도 기념물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생태학적 효과를 가졌다. 13세기 지도는 사막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부재로 인해 완전히 비어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해골탑이 세워진 곳에서는 침묵이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되었다. 몽골인들은 무한한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기억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라미드는 그들의 대사관이었다. 외교관도 조약도 없었고 오직 경고만 있었다.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끝난다. 그 문구는 쓸 필요가 없었다.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공포 마케팅이었고 번역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언어였다. 그러나 그 잔혹함의 정밀함은 사디즘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행동과 숫자의 차이를 없앤 사고방식의 논리적 결과였다. 만약 살육이 수량화될 수 있다면 개선될 수 있었다. 개선될 수 있다면 최적화될 수 있었다. 생존으로 시작된 것이 공학으로 끝났다. 20세기 가스실과 우라늄 폭탄으로 스텝에서 태어난 아이디어를 완성했을 뿐이었다. 죽음을 측정 가능한 과정으로 말이다. 포로들이 탑을 세우는 동안 서기관들은 기록했다. 몇 시간, 몇 구의 시체, 얼마나 많은 석회. 효율성은 문서화되어야 했다. 양피지 위 붓소리는 삽질 소리만큼이나 끊임없이 울렸다. 한 줄 한 줄 쓰여진 기록은 관료주의에 보이지 않는 기념물에 또 다른 층을 더했다. 폭력은 완전해지기 위해 기록되어야 했다. 기록 없이는 통제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집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시체를 세는 법을 배운 바로 그들이 서로를 세기 시작했다. 내부 할당량, 성과 비교, 저조한 생산성에 대한 처벌은 편집증을 유발했다. 장군들은 전쟁이 생산성 표라도 되는 양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 왜곡된 거울 속에서 제국은 스스로를 삼키기 시작했다. 죽음의 수학은 자비를 모르지만 피로는 안다. 수년간의 살육으로 강인해진 많은 베테랑들은 자동 인형처럼 변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복종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무너졌다. 전쟁이 끝날 무렵 쌓인 뼈 사이를 걸으며 내 안 외에는 죽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던 병사들의 기록이 있다. 기계는 목적을 달성했다. 인간성을 기능으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기능이 고갈되면 오직 공허함만 남는다. 바람이 침식했지만 기억은 침식하지 않은 그 해골탑들에는 한 문명 전체의 요약이 새겨져 있다.
생명의 부정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질서. 다른 이들이 공포를 본 곳에서 몽골인들은 논리를 보았다. 세상이 야만성을 본 곳에서 그들은 효율성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계산 뒤에는 중단된 숨결, 결코 세어지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완벽함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희생을 요구한다. 대학살 후 스텝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보였다. 몽골인들은 지식이 강철보다 더 강력한 무기임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다. 전장에서 말과 불로 지배했다면 그림자 속에서는 데이터로 통치했다. 그들의 정보망은 당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상인, 전령, 스파이, 사제들을 뒤섞어 놓았다. 이들은 모두 야암날인 우게, 얌날인 유게라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의 일부였다. 빠른 말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제국의 역참망의 어두운 이중체였다. 야암이 명령을 전달했다면 야암날인 우게는 비밀을 전달했다. 스파이들은 비단 상인, 소금 장수, 방랑하는 수도승으로 변장했다. 그들의 상품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겼다. 끈의 매듭은 요새가 보급되었다는 의미였고, 자루의 무게는 곡식 창고의 존재를 나타냈으며, 천의 질감은 한 지역의 밀품질을 드러냈다. 각 상징은 살아있는 숫자였다. 그렇게 제국은 직접 존재하지 않고도 풍요와 부족의 지형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 지리학의 한 형태였고 13세기 한가운데의 아날로그 신경망이었다. 정보의 흐름은 끊이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부터 동유럽의 요새까지 전령들은 날씨, 수확량, 안전한 길, 철이나 꿀 가격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모든 것이 중요했다. 제국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언제 공격해야 할지도 알아야 했다. 전쟁은 수학처럼 계획되었다. 달력과 예측을 가지고 말이다. 몽골 지도자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계산했다. 시스템에는 계층이 있었다. 현장 요원은 즉각적인 임무만 알았고 지역 조정관은 패턴을 보았으며 고위 지휘관은 전체를 보았다. 그것은 포효에게 저항하도록 설계된 피라미드 구조였다. 스파이 한 명이 잡히더라도 네트워크는 살아남았다. 조각난 정보 서비스를 가진 유럽인들은 적의 모든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비밀은 간단했다. 정보가 군대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파이 네트워크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인 시각적 공포와 동기화되어 있었다. 유지되고 빛나는 해골 피라미드는 통신 노드 역할을 했다. 이웃 도시들이 뼈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말없이 메시지를 이해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소멸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고안된 정보와 선전의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었다. 상인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산술의 결과를 전달했다. 시장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는 군대의 속도에 대한 소문과 뒤섞였다. 그들은 봄에 올 거야 라고 어떤 이들은 말했다. 이미 여기 있어 라고 다른 이들은 말했다. 공포는 마차와 함께 이동하며 말보다 먼저 모든 도시에 침투했다. 정보가 예언이 될 때 적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 그렇게 예방적 항복 전략이 탄생했다. 각 캠페인 전에 몽골 장군들은 사신을 보내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가 뒤에 남긴 탑들을 보라. 당신들의 수는 해골보다 적다. 성벽 앞에 군대가 필요 없었다. 계산만으로 충분했다. 전쟁은 전장에서보다 정신 속에서 해결되었다. 그것은 공포의 수학적 승리였다. 유럽 역사가들은 수세기 후에 그것을 심리전이라고 불렀겠지만 몽골인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포가 끊임없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도한 공포는 절망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정확한 양은 복종을 만들어냈다. 잘 조절된 공포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었다. 항복한 도시들은 정보 시스템에 편입되어 새로운 데이터로 네트워크를 공급했다. 정복은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제국의 서기관들은 회계사가 이익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냉정함으로 항복을 기록했다. 전투 없이 항복한 도시, 비용 0, 손실 0, 총 이득. 공포의 효율성은 어떤 기술적 발명도 능가했다. 방정식이 해결되었을 때 화살을 쏠 필요가 없었다. 즉, A, 힘, B, 땀, 공포의 기억이라면 C, 복종이었다. 그러나 그 수치적 완벽함 아래에는 어떤 공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숨어 있었다. 통제 기계가 정밀해질수록 그 자신의 정보 흐름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전령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상인은 과장할 수 있었으며 지도는 틀릴 수 있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숫자를 믿어야 했다. 데이터가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신뢰는 제국의 약점이었다. 일부 무슬림 연대기 작가들은 시사하는 바가 큰 일화를 전한다. 트란스옥시아나의 한 마을에서 한 노인이 몽골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바람이 죽은 자들의 냄새를 가져왔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가장 빠른 정보는 공포 그 자체라고. 그렇게 시스템은 작동했다. 지성은 직물로, 공포는 잉크로, 인간은 숫자로. 숫자가 이름을 대체할 때 복종은 자동적이 된다. 현대에는 데이터 관리라고 부른다. 13세기에는 몽골인들이 단순히 질서라고 불렀다. 1141년 4월 11일 새벽, 헝가리 심장부의 모히 평원은 짙은 안개와 긴장된 침묵으로 밝아왔다. 사요 강둑에서 헝가리 기사들은 강을 등지고 견고한 방어 진영인 수레 벽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밀집된 진영이 안전을 제공한다는 유럽의 오랜 전술을 배웠다. 그러나 몽골군에게는 그 논리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요새처럼 보이던 곳이 감옥이 된 것이다. 몽골 척후병들은 몇 주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계산했다. 바투칸의 군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지하 흐름처럼 움직였다. 헝가리인들이 저기 멀리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는 동안 동방의 기병들은 이미 전장을 둘러싸고 탈출로를 봉쇄했다. 새벽 전에 어둠 속에서 한 파견대는 통나무와 얼음으로 임시 다리를 만들어 소리 없이 강을 건넜다. 첫 불화살이 쉭 소리를 내며 날아왔을 때 수비수들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모이, 전투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심한 처형이었다. 먼저 혼돈. 투석기는 수지와 동물성 지방을 섞은 불덩이를 던졌고 공포에 질린 유럽 말들은 날뛰었다. 헝가리 기사들은 재편성하려 했지만 몽골 군들은 전진하지 않고 도망치는 척 후퇴했다. 그것은 알려진 전술이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정밀하게 실행된 적이 없었다. 유럽인들은 그들을 추격했고 대열을 흩뜨렸으며 그 순간 포위망이 좁혀졌다. 측면에서 숨어있던 부대들이 그들을 덮쳤다. 어린 시절부터 연습했던 원형 사냥인 네르게가 인간 전장으로 옮겨온 것이었다. 전투의 기하학은 완벽했다. 각 부대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각 움직임은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전장은 치명적인 시계가 되었다. 강과 적진 사이에 갇힌 헝가리인들은 갈 곳이 없었다.
몽골군들은 도축장의 문을 닫듯이 그들 뒤에 다리를 끊었다. 몇 시간 만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서양 군대는 붕괴되었다. 가능한 연공주의는 없었고 오직 통계만 있었다. 그 후 행정 단계가 이어졌다. 승자들은 전장을 다니며 갑옷, 무기, 보급품을 수거했다. 서기관들은 기록했다. 사망자 수, 쓸모 있는 포로 수, 동물 수. 사륙은 자원 목록처럼 처리되었다. 포로들은 장인, 의사, 젊은 여성, 노인으로 분류되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의식 없이 제거되었다. 규율은 승리 속에서도 쉬지 않았다. 수세기 후 헝가리 연대기 작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기록했다. 그들은 죽일 때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의무를 수행하듯이 했다. 이 문구는 몽골 시스템의 본질을 요약한다. 극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전투를 절차로 바꾸는 것이다. 네르게와 마찬가지로 전투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평원에서 미리 연습된 계획의 실행이었다. 유럽인들에게 전쟁이었던 것이 몽골인들에게는 응용된 병참이었다. 바툭하는 언덕에서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국인 엔지니어가 투석기 발사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랍인 서기관이 화살 소모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평선 위로는 연기가 완벽한 기둥을 이루며 솟아올랐다.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성공이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제국은 그러한 범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목표 달성만이 존재했다. 다음 며칠 동안 사요 계곡은 전리품 작업장으로 변했다. 수레는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 해체되었고 시체는 불태워지거나 공동묘지에 묻혔으며 머리는 쌓였다. 장교들은 다른 작전과 비교 계산을 했다. 니샤푸르에서는 3일이 걸렸다. 여기서는 2일. 학살은 성능 실험처럼 분석되었다. 실패는 다음 작전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전장은 실험실이었다. 헝가리의 패배는 유럽 전역에 울려 퍼졌다. 전령들은 모순된 이야기들을 전했다. 말 위에 날아다니는 악마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버터처럼 갑옷을 꿰뚫는 창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다. 몽골인들은 악마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오류를 제거한 시스템의 결과였다. 수세대의 훈련, 훔친 과학, 그리고 절대적인 규율로 만들어진 정밀 기계였다.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도시 전체가 기병 한 명을 보기도 전에 항복했다. 국경은 텅 비었다. 유럽은 처음으로 역사가 신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효율성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동안 단 하나의 생물학적 사건, 즉 장군의 죽음, 장기의 고장만으로도 기계가 멈출 수 있었다. 역설은 이미 쓰여 있었다. 시스템이 완벽할수록 균형점은 더 취약했다. 모의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적용된 네르게가 작동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명이었다. 대규모 사냥 방식은 선멸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과학의 완벽함 속에 그 비난이 있었다. 효율성이 완전해지면 의미는 사라진다. 역사는 지친 말처럼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1141년 12월. 비단 텐트, 엎질러진 와인, 어둠 속에서 경련하는 칸의 몸. 밖에서는 5만 마리의 말이 결코 오지 않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럽 침략은 전략이 아니라 생물학 때문에 멈췄다. 지구상에서 가장 훈련된 제국이 지친 장기에 의해 패배했다. 간 기능 부전이 대륙의 역사를 바꾸었다. 영웅주의는 없었고
자신의 기계에 맞서는 몸에 피할 수 없는 패배만 있었다. 베르제데이카는 통제의 논리를 완성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과잉으로 질식해 죽었다. 잔혹한 은유다.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에 의해 집어삼켜진 것이다. 그의 제국이 계산된 복종의 시스템처럼 확장되는 동안 그는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에서 감정적 탈출구로 알코올에 의지했다. 수천 명을 톱니바퀴로 만들었던 바로 그 시스템이 그 자신을 텅 비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텐트 안에서는 한 생명뿐만 아니라 규율이 운명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사라지고 있었다. 뒤따른 세대는 그 결과를 감당했다. 사냥과 숫자 속에서 자란 전사들은 최면에 걸렸다가 돌아온 것처럼 평화로 돌아왔다. 그들은 죽이는 법은 알았지만 사는 법은 몰랐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동인형처럼 마을을 방랑했고 다른 이들은 트라우마를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용병으로 자원했다. 그들은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때 움직임으로 가득했던 스텝은 침묵하는 그림자의 공간이 되었다. 잡힌 엔지니어들, 무기를 만들도록 강요받았던 현자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 지식이 어떻게 자신들의 뿌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파편화된 필사본에 남아있는 짧은 기도문과 같은 비밀 메모를 썼다. 자비 없는 과학은 맹목적이다. 영혼 없는 계산은 그 저자를 집어삼킨다. 그것들은 제국을 잠식하는 같은 공허함의 메아리였다. 그러나 그 공포에서 훨씬 더 깊은 역설이 탄생했다. 죽음을 가져온 바로 그 네트워크가 아이디어도 운반했다. 화약, 종이, 나침반, 천문학적 지식. 주조 기술은 몽골인들이 피로 개척한 길을 따라 서양으로 이동했다. 유럽 르네상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으로 더럽혀진 수원지에서 물을 마셨다. 발전의 대가는 수백만 명의 황폐화였다. 인간의 힘을 확장하는 모든 발명품에는 여전히 그 유산의 흔적이 남아있다. 기술적 유산은 엄청났지만 심리적 유산은 더 어두웠다. 몽골인들은 효율성을 약속하면 시스템이 인간의 도덕성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데이터로 변환된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13세기에는 이 교훈이 도시 전체에 적용되었고 20세기에는 대륙에 적용되었다. 무기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바뀌지 않았다.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 될 때 인간성은 폐기 가능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텝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무관심하게 생산성을 측정하는 모든 공장, 얼굴 없이 결정하는 모든 알고리즘, 숫자가 도덕적 판단을 대체하는 모든 결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죽음의 수학은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 단지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활과 말로 시작된 것이 데이터와 화면으로 이어진다. 몽골군 진영의 마지막 침묵은 시간의 멈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경고다.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정복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익명의 희생자들, 네르게의 아이들, 노예가 된 엔지니어들, 더 이상 느낄 줄 모르던 병사들의 목소리다. 모든 완벽한 시스템 뒤에는 뛰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은 멈출 수 있다. 그것이 역사가 질서를 정의와 혼동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경계다. 이 여정을 마치면서 처음의 이미지가 다시 떠오른다. 비단 텐트 안에서 쓰러진 몸, 얼어붙은 밤하늘로 피어오르는 말들의 숨결 연기, 결코 비엔나에 도착하지 못한 군대의 먼 소리. 그 장면 속에는 권력의 모든 아이러니가 압축되어 있다. 모든 초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제국 말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자. 모든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었고 모든 계산 뒤에는 목소리가 있었다. 해골 피라미드는 더 이상 없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다.
삶이 통계로 축소될 때 죽음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에서 오래 살아남는 문명은 없다.